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맵고 짜고 단 음식 자주 드시나요? 음식을 직접 만들 때는 아무래도 신경 쓰게 되지만 가공식품을 먹거나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음식 성분을 모른 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결에 먹게 되는 식품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식품 안전, 그중에서도 특히 나트륨과 당류 등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들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입법전망대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름진 음식뿐만이 아니라 나트륨도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이 4,027mg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WHO 나트륨 섭취 권고량 2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게다가 비만 성인병은 더 이상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닌데 어린이 비만 성인병도 사회적 문제. 패스트푸드에 의한 비만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에 고혈압이 발생 빈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트륨, 당류를 비롯해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적절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찌개에 고추장, 된장 등을 즐겨 먹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4,000mg이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 주요 국가 섭취량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3위 영국, 4위 미국은 물론 2위 일본의 4,280mg보다도 많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이 4,027mg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010년에 4,878mg이었는데 한 3년 동안 17% 정도 줄어든 성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그 WHO나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섭취 권고량으로 하고 있는 2,000mg에 비하면 2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고혈압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콩팥이 나빠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과 유방암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특히 어린애들 같은 키가 자라지 않고 나중에 여러 가지 고혈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나트륨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조 가공식품의 경우 함량을 알기 어려워 나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을 1회 제공량당 100g당 100ml당 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g 단위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트륨 표시 기준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도형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도형 형식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양에서 얼마큼 들어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도형 모양일 뿐이고 그 안에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일일 기준량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섭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영양 성분표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 있기는 한데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그 기준 중에서 얼만큼을 섭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나타내어 준다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쉬운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기된 나트륨의 양을 일반 소비자들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려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려고 해도 여의치 않아서 모른 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나트륨 함유량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나트륨 함유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 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라면도 있고 치즈도 있고 햄도 있고 그럴 텐데 식생활 속에서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식품을 제조나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어떤 식품에 나트륨을 표시할 때 절대량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식품군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비라든가 상대적인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색깔,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식품군 내에서도 덜 짠 음식, 건강한 음식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또 식품업계도 덜 짠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트륨은 사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국민 의료비가 감소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자, 수입 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값을 설정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또는 국민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적정 나트륨 기준값 설정이 법률 시행 전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가장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준 자체가 WHO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2000mg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기해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된장이나 김치 아니면 국류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표준화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된장이나 간장, 김치 등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을 좀 더 표준화해서 그거에 대한 표준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그 기준에서 얼마만큼 더 미친지 아니면 더 높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면 표준보다 내가 얼마나 더 먹고 있구나 아니면 표준보다 내가 덜 먹고 있으니까 조금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이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 먹으면서 나트륨이나 당류, 지방 등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관련 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 살펴보면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인병은 더 이상 성인만의 병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청소년의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 비만 관련 질환으로 청구된 진료비가 2,3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3년 아동 청소년 비만 관련 진료비의 경우 전체 비만 진료비의 10%에 달했는데요. 그만큼 아동 청소년의 비만 관련 질환이 급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의 과다한 섭취는 어린이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공식으로 나온 집계에 의하면은 초등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한 30%, 6학년 정도 되면은 60% 정도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패스트푸드에 의한 비만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애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비만이라든지 또 짠 음식에 노출돼서 향후에 고혈압이 발생 빈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패스트푸드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이외에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또 조리 과정에서 각종 식품 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 규정 역시 없는데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패스트푸드에 첨가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익숙해지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영양소하고 그다음에 성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호식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햄버거를 할지 또 우리 피자를 할지 이런 것은 사실상은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가공식품이다. 대형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 가맹점이 한 100개 이상 된 그런 경우는 거의 중앙에서 모든 걸 공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공식품으로 보고 여기에 우선 영양소를 갖다 반드시 표기하자.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각종 색소랄지 이런 가미한 것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표기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성분 및 첨가물 표시를 의무화해 총지방, 당,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패스트푸드의 포장과 표지에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식품 신호등 제도를 강화해 성분 표시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 모양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트랜스지방 역시 신호등 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분 표시 규정 강화 이외에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해외의 나트륨 및 유해 성분 저감 정책의 성과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을 짚어봤는데요. 소금 섭취하는데 많은 것이 외식이고 사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 먹는 음식에 모든 사람을 하기 어려우니까 빵으로 시작했습니다. 빵이라는 게 굉장히 짭니다. 빵이 부풀어지려면은 부풀어야 빵이 소프트하다 그러나요? 빵이 이렇게 맛있고 말랑말랑해지는데 이렇게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소금이 없으면 안 부풀려져요. 그래서 2%의 소금을 씁니다. 이제 많은 양을 쓰는데 영국 같은 데서는 2%에서 1.8, 1.6, 1.4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0.2g씩 줄이면 사람의 입맛의 변화를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근차근히 줄여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음식의 성분을 따져보는 습관. 그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입법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나트륨을 저감화시키는 덜 짠 음식을 먹자. 이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습관이라는 거죠. 지금 1년 넘게 국회에서는 나트륨 저감화 식단을 마련해서 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쌈장에도 두부를 넣어서 덜 짜게 한다든지 나물에 소금을 덜 넣고 참기름으로 버무린다든지 먹어보니까 또 다른 입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저감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비만의 원인이 되는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한 식품을 골라 먹고 또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아 비만율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소아 비만 이것은 많은 성인병, 소아 성인병 같은 유발하죠. 뭐 당뇨, 고혈압 등등. 근데 일단 소아가 비만에 걸리게 되면 그대로 비만으로 가는 확률이 나이가 먹어서 20대 넘어서 한 70% 가까이 돼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을 고쳐야만 국가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개인도 건강해지고 또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을 하나씩 챙겨볼 생각입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시행 전까지 식품군별로 나트륨 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표시 대상 식품군은 면류와 음료류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요.
우리 국민의 주요 질병이 대부분 나트륨 과다 섭취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나트륨 표시 개선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패스트푸드 첨가물 함량 표시 법안도 더욱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체들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39.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중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법정 최고 이율을 고수하고 있어 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화머니.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광고 자율 심의 등을 맡고 있는 대부업협회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이 연 29.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대부업협회는 업무 관련 규정을 제정, 폐지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업무 적정성이 미달이라 판단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업무 일부 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도난, 분실, 파손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휴대전화 보험. 하지만 제가 보험을 들어왔는데 보험금은 나오긴커녕 그냥 예조항이라고 그러고 대상에서 자꾸 이상한 이유로 제외가 되더라고요.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들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종을 갖다가 이제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구종, 옛날 거. 현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보험 서비스는 일반 보험처럼 금감원의 약관 심사를 통한 인가를 거치지 않고 있지만 또 한편 다른 부가 서비스 요금처럼 약관에 대한 미래부 신고 절차 역시 거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신사가 소비자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분쟁이 생길 경우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분실 보상 서비스 요금을 부가 서비스료 항목에 포함시키고 이동통신사가 이용 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을 때 분실 보상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요금, 보상 범위 등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분실 보상 서비스의 표준 이용 약관을 마련해 시행을 권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횡성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3중 추돌 사고. 사고의 발단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채 방치돼 있던 차량이었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 후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통정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6배가량 높아 도로 안전을 위해 사고 차량 이동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분 이내에 차를 도로 한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의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처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교통방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대부업 금리 인하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요즘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4명 중 1명은 빚이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올해 3월까지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무려 100만 명. 액수는 7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학자금은 소득이 생기면 즉시 상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의무 상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취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 공제 상환액에 대해 선납이 가능한데요. 2회까지 분할 상환도 됩니다. 또한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라면 소득이 발생해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고지납부로 학자금 상환 방식이 간소화됐습니다. 직장 생활 5년 차인 서순옥 씨는 퇴근 후면 짬나는 대로 일어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본어 학과로 편입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지금 무슨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본어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취업 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순옥 씨는 현재 대학생 때 대출받은 학자금을 매달 상환 중입니다. 최근 월급이 오르자 가장 먼저 1년분의 상환액을 선납했는데요. 대학 생활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500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제가 상환하고 남은 게 150 정도 남아 있어요. 처음에 대출할 때는 학자금 대출하고 그다음에 생활비 대출 같이 받았는데요. 한 3만 원 조금 넘게 상환을 매월 하고 있어요. 급여에서 이제 제외해주고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31,700원씩 학자금 상환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회사로부터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급여 차감이 되니까 인사과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것도 또 따로 신고 납부를 또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일이 하나 더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 더 당당하고 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주위 시선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집안도 어려우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대출한 학자금 때문에 눈치 볼 일은 없게 됐습니다. 6월부터 바뀐 학자금 상환제도 덕분인데요. 국세청 안내를 받자마자 학자금 원천 공제 대신 일시 납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납을 하게 돼서요. 선납으로 한 36만 원 정도 납부 먼저 절반 하고요. 11월에 또 36만 원 정도 또 절반을 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또 이렇게 선납을 할 거거든요. 아마 내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처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채무자들을 고려해 기존의 취업 후 학자금 제도를 대폭 개정했는데요. 이번에 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보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교 재학 중에 대출을 받아 공부에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 공제하여 상환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매월 원천 공제하여 상환하다 보니 채무자가 그 대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회사의 경우에도 본연의 업무 이외에 학자금 상환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과거 소득이 발생하면 학자금 상환액이 자동으로 매달 원천 공제됐지만
이제는 채무자가 미리 일시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 경력을 회사에 노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졸업 전에 아르바이트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을까요? 졸업 전까지는 상환을 유예해서 그 공부에 전념할수록 하고 졸업 후에 일정 이상 발생하면 그때부터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어도 일정 금액, 즉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6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상환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이 휴학 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원천 공제에 들어갔던 부분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에 소득이 발생해도 이 학생회 안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든든학자금이라는 출발 자체가 취업 후에 상환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지금의 기존의 제도에서는 그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취업으로 잡혀가지고 소득 발생이 딱 이제 신고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갑자기 상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직 졸업도 안 했고 그냥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제도의 허점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보완이 돼서 이제 취업할 때까지 조금 안심을 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학자금 대출 상환 절차가 간편해졌는데요. 과거 직접 학자금 상환액을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던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이번에 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되는 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취업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재학,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약 90만 명에 이릅니다. 또 현재 그 부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8만 명에 이르고 원천공제 의무자, 즉 고용주는 3만 개에 이릅니다. 그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대출 경력이 노출되어서 그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개선 사안이고, 조그마한 회사의 경우에도 그 취업학자금 상환 업무로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내가 이만큼 선납할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일단 이제 회사를 갈 때마다 그 윗분들의 얼굴을 볼 때 상당히 이제 저는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고 저는 이 제도가 좋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도 개선을 통해 학자금 상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동시에 대출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개정으로 대출 정보가 회사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출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출 상환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1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유독 와닿는 요즘인데요. 면역력 잃지 않도록 개인위생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